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던 남편의 발인 날 새벽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불쑥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 여자는 남산만 한 배를 어루만지며 영정 사진을 향해 생긋 웃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우리 아기랑 같이 인사하러 왔어. 어서 눈 좀 떠봐. 당신 아들이잖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인생 다방 김마담입니다. 평생 믿었던 남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불청객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기가 막힌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비가 퍼붓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창문 밖으로는 뿌연 빗줄기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가슴을 쿵쿵 울려대고 있었지요. 습하고 눅눅한 공기 속에서 국화꽃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남편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저 웃음을 보며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만질 수도 없는 사진이 되어 저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야속한 사람, 뭐가 그리 급해서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혼자 가버렸어요. 나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가면 나는 이제 누구를 보고 살라고. 저는 향로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만 같았지요. 남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퇴근길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남편 차를 덮쳤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쓸 도리가 없는 상태였지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갔지요. 그들의 위로 섞인 말들이 허공에서 웅웅거리며 맴돌 뿐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육개장 끓이는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속이 울렁거릴 뿐이었지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누. 자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상주 노릇이라도 든든히 할 텐데 평생 자식 하나 없이 살다가 저리도 허망하게 가버리다니. 질부야, 내 팔자도 참 기구하다. 큰 고모의 혀차는 소리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식 없는 서름. 그것은 지난 30년 동안 저를 따라다닌 꼬리표이자 지독한 멍해와도 같은 것이었지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자식 없이 홀로 남았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이 고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사람은 자식 없어도 평생 저 아껴주며 살았어요. 자식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네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부엌 쪽에서는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수다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 구석 의자에 앉아 마치 돌부처처럼 굳어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형수님, 진정하세요. 아무리 슬퍼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내일 발인인데 기운 차리셔야죠. 철수쳐야 어머니 좀 챙겨드려라. 물이라도 한 잔 떠다 드리고.
작은아버지의 걱정에도 시어머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였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앞세운 어미의 모습은 그저 작고 초라해 보일 뿐이었지요. 저는 물컵을 들고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애미보다 먼저 가는 법이 어디 있냐? 순서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지. 차라리 내가 갔어야 했는데 이 늙은 것이 무슨 죄가 많아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바싹 마른 낙엽처럼 바스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등만 쓸어내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 하고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의 슬픔을 아는지 아니면 앞으로 닥칠 일을 예고하는지 불길하게 울부짖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들도 줄어들고 빈소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서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거칠고 사납게 들려왔지요.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또각또각 하는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례식장 바닥을 울리는 그 소리는 너무나도 경쾌하고 이질적이어서 모두의 시선을 잡아끌기에 충분했지요. 졸고 있던 친척들도 상을 치우던 아주머니들도 일제히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모두가 숨을 헉 하고 들이켰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저 여자 옷차림 좀 봐. 상갓집에 웬 빨간 옷이야? 미친 여자 아니니? 누가 좀 말려봐요. 큰 고모의 말대로였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여자는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물결 속에서 그 붉은색은 마치 핏자국처럼 섬뜩하고도 강렬하게 도드라져 보였지요. 게다가 그 여자의 몸은 누가 봐도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여자는 한 손으로 부른 배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명품 가방을 든 채 오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진한 화장에 빨간 립스틱 그리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요. 그녀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택시가 통 잡히질 않더라고요. 어머, 다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사람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인사는 나중에 하고 일단 향부터 피울게요. 여자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워서 조용한 빈소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신은 채로 마루 위로 올라오려다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듣고서야 짐짓 놀란 척 신발을 벗었지요. 벗어놓은 구두조차 붉은색 키릴이었습니다. 아니, 젊은 처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야? 복장 꼬라지는 그게 또 뭐고. 상주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당장 나가지 못해? 작은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호통을 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오히려 보란 듯이 자신의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빈소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지요. 그리고는 제 앞에 딱 멈춰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저씨, 비키세요. 제가 누군 줄 알고 쫓아내요.
그리고 아줌마, 저 모르시겠어요? 그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아줌마가 그렇게 꽉 막혔다고요. 본처라고 유세는 다 떨면서 애 하나 못 낳는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이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니요.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고 숨이 가파르게 차올랐지요. 여자는 제 반응을 즐기는 듯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누구시죠? 제 남편을 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만. 여자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더니 눈가도 젖지 않은 눈을 콕콕 찍으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영정 사진을 향해 몸을 돌려 큰 소리로 외쳤지요. 마치 보란 듯이 말입니다. 여보, 내가 왔어. 우리 복덩이랑 같이 왔다고. 왜 대답이 없어, 왜? 나랑 우리 아기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버린 거야. 당신 아들이라고. 당신 핏줄이라고.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저를 놓는 소리도, 국을 마시는 소리도, 심지어 숨소리마저 멈춘 듯 했지요. 모두의 시선이 여자의 배와 영정 사진을 번갈아 가며 꽂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당당한 목소리와 부른 배를 보는 순간 제 기억은 30년 전 지옥 같았던 신혼 시절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지요.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시집 온 지 딱 1년이 되던 날,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는 제가 해온 혼수 이불이 갈기갈기 찢겨 널브러져 있었지요. 방 안가득한 손먼지 냄새와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 집안 꼴이 이게 뭐냐? 1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 내가 밭이 부실해서 그런 거 아니냐? 어디서 이런 돌녀가 들어와서 내 아들 앞길을 막아.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입술만 깨물며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남편은 그 옆에서 담배만 뻑뻑 피우고 있었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용한 한의원도 다녀보고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빌게요. 제발 노여움 푸세요. 어머니. 저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뿌리치셨습니다. 그때 제 손등을 때리던 지팡이의 딱딱한 감촉이 아직도 욱신거리는 것만 같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귀찮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지요. 남편 아이고 또 시작이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사람 들 볶는다고 애가 생깁니까? 나 머리 아파서 나가요. 당신이 알아서 잘 달래드려.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에 제 가슴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방관,
그것이 시어머니의 구박보다 더 뼈아픈 상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찢어진 이불을 꿰매며 다짐했었지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이 서름을 갚아주겠노라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지어먹고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며 굿도 하고 부적도 썼지만 제 배는 야속하리만큼 잠잠했지요.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째째 밥값도 못하느냐. 남들은 줄줄이 아들만 잘났는데 너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식 복이 그리도 없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손주 한번 안아볼 수나 있겠냐?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소식 없니? 병원은 가봤니? 누구네 며느리는 쌍둥이를 낳았다더라. 친척들의 무심한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술만 들이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아이 없는 서름을 남편 하나만 믿고 견뎌왔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나돌 때도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올 때도 자식 못 낳은 죄인이라 생각하며 군소리 없이 받아주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세월이 오늘 이 순간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장례식장. 눈앞에는 만삭의 여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립스틱이 마치 제 피를 빨아먹은 것처럼 징그럽게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변호사 통해서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혼외자도 상속권 있는 거 아시죠? 아줌마는 자식도 없으니까 우리 아기가 1순위 상속인이에요. 이 집, 그리고 아줌마 살고 있는 아파트, 다 우리 아기 몫이라고요. 종이가 팔락거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1순위 상속인.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지요. 친척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마치 벌떼들이 윙윙거리는 것처럼 빈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거 참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는 건가? 형님 핏줄이 맞다면야 당연히 챙겨줘야지. 형수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작은아버지의 말에 큰고모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위로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어 그 여자의 편을 들기 시작했지요. 자식 없는 과부보다는 핏줄이 섞인 손주가 더 중하다는 그들의 속내가 빤히 보였습니다. 그래, 맞다. 조카의 핏줄이라면 귀한 자손이지. 죽은 사람 소원 풀었네. 예, 아가씨. 정말 우리 조카애가 맞니? 확실한 거야? 큰고모는 어느새 여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푸른 배를 만져보려 했습니다. 여자는 거만한 표정으로 배를 내밀며 으스대었지요. 그 모습이 너무나 뻔뻔하고 역겨워서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지요. 그럼요, 확실하죠. 그이가 생전에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어요. 아줌마한테는 미안해서 말 못했지만 저한테는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했다고요. 안 그래요, 어머님? 여자는 뻔뻔하게도 시어머니를 향해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하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없이 눈을 감고 계셨지요. 그 침묵이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여자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들으셨죠? 여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제 무릎 위에 툭 던졌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그 6글자가 제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하루도 안 돼서, 그것도 발인 날 빈소에서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당하다니, 이게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나쁜 년, 내가 사람이야? 남편 죽고 아직 흙도 안 덮었는데 돈 내놓으라고 행패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도장 못 찍어.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며 무릎 위에 놓인 서리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가 힘없이 바닥에 흩어졌지요. 하지만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를 쯧쯧 차며 저를 비웃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 무식하게 왜 이래요? 좋게 말로 할 때 들으시지. 법대로 하면 아줌마만 손해예요. 유류분 청구 소송 걸면 어차피 다 뺏기게 되어 있다고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좋게 합의하시죠. 위자료 명목으로 조금 떼어줄 테니까. 위자료라니. 제 남편을 뺏어가고 제 가정을 파탄낸 여자가 저에게 위자료를 주겠다며 적선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 위자료?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줘?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 남편 명예를 더럽힌 죄 내가 죽어서도 용서 안 해. 여보, 당신 보고 있어? 저 여자가 하는 짓거리 보고 있냐고. 저는 영정 사진을 붙들고 오열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만 있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 야속하고 원망스러워 가슴을 주먹으로 펑펑 내리쳤지요. 친척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에구, 저거 어쩌나. 법이 그렇다니 어쩌겠어. 자식 이기는 장사 없다더니 죽은 사람 핏줄이 나타나면 본처도 찬밥 신세네. 그러게 평소에 자식 단속 좀 잘하지. 사람들의 비정한 말들이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 편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 여자의 뱃속에 있는 가짜 핏줄에 홀려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밖에서 천둥이 쾅 하고 쳤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란 듯 빈소의 불이 깜빡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의 영혼이 노하여 장례식장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았지요. 여자는 제 반응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며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그 손놀림이 너무나 태연해서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줌마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여기 오신 친척분들도 다 보셨잖아요. 제가 뭐 없는 말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다들 증인이 되어 주실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부터 챙길게요. 안 그래요, 고모님? 여자는 싹싹하게 웃으며 큰 고모에게 팔짱을 꼈습니다. 큰 고모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며 여자의 손을 토닥거렸지요.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사람이라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 내 몸이 무거운데 고생이 많다. 그래도 핏줄 당기는 건 어쩔 수 없지. 질부야, 너도 이제 그만 받아들여라. 어차피 너 혼자 그 많은 재산 다 끌어안고 살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좋게 합의하고 끝내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의 죽음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탐욕이 더 무섭고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가슴이 옥죄어오는 통증에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였습니다. 이러다 정말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지요. 이 다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30년을 한 식구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람 취급을. 어머니는 왜 가만히 계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묵묵부답이셨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에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거만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지요. 어머님도 동의하신다니까요. 아까부터 가만히 계시는 거 안 보여요? 손주 며느리가 예뻐서 말도 못하고 감격하신 거죠. 자, 이제 시간 없어요. 내일 발인 끝나면 바로 변호사 사무실 갑시다. 도장 잊지 말고 챙기시고요. 여자는 제 코앞까지 다가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녀의 손톱 끝에 칠해진 붉은 매니큐어가 제 눈을 찌르듯이 위협적이었지요. 그 순간 저는 극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바닥으로 스르르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여자의 비웃음 소리가 이명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쓰러진 제 눈앞으로 지난 10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스산한 가을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비뇨기과 이름이 찍힌 영수증이었지요. 날짜를 보니 남편이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무슨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걸까? 여보, 이거 뭐예요? 병원 다녀왔어요?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말을 하지. 왜 혼자 끙끙 앓아요? 혹시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거예요? 제가 영수증을 내밀자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손에서 영수증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평소 온화하던 남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검사 한번 받아본 거야. 당신은 몰라도 돼. 신경 쓰지 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남편은 황급히 영수증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시선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서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이 그저 나이 듦을 부끄러워한다고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가 줄담배를 피우곤 했지요.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보약도 지어 먹이고 좋다는 음식은 다 해서 바쳤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도리라 믿었으니까요. 여보, 이것 좀 드세요. 장어 고운 물이에요. 당신 요즘 기운 없어 보여서 제가 시장 가서 제일 좋은 놈으로 사왔어요. 이거 먹고 힘내요. 여보, 우리 자식 없어도 둘이 의지하며 살면 되잖아요. 제가 정성껏 차려낸 밥상을 보며 남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지요. 그 말이 유언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웠어. 내가 죄인이야. 다음 생에는 당신 아들로 태어나서 효도할게. 정말 고마워, 여보. 남편은 끝내 자신의 비밀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지요.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오늘 이 장례식장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눈물은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참담한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그 병원에서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그것은 남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겠지요. 대를 이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압박과 아이를 기다리는 아내의 기대 사이에서 남편은 홀로 그 고통을 삼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감히 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의식이 번쩍 들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제 몸 깊은 곳에서 무서운 분노가 꿈틀거리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건 사기다. 저 여자는 내 남편을 2번 죽이고 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이를 악물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야. 내 남편은 아이를 못 가져. 10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라고. 너 누구 애를 가지고 와서 내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말해. 바른 대로 말해. 저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장례식장 안은 다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더 큰 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뭐라고요? 아줌마 돌았어요. 충격받아서 헛소리가 나오나 본데 증거 있어요.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증거라니까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있어. 여자는 악을 쓰며 대들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전곡을 찔렀다는 증거였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버린 영수증 조각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하고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안방 문으로 쏠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오셨지요. 쿵, 쿵, 쿵. 지팡이가 바닥을 찍는 소리가 마치 심판의 날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장례식장 바닥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의 노쇠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서슬 퍼런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어머니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보물지도라도 되는 양 어머니는 그 봉투를 소중하게 움켜쥐고 계셨지요. 시끄러워서 누워있을 수가 없구나. 상갓집이 무슨 시장 바닥도 아니고 다들 제정신들이냐? 특히 너. 붉은 옷 입은녀. 내 주둥아리가 참 길구나. 내 아들이 내 뱃속에 씨를 뿌렸다고 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표정을 고치고 더욱 뻔뻔하게 대들었습니다. 시어머니만 구워 삶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믿는 눈치였지요. 어머님. 드디어 나오셨네요. 네, 맞아요. 그이 핏줄이에요. 어머님도 손주 보고 싶으셨잖아요. 제가 그 소원 풀어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인정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우리 아기 어머님 호적에 올려야죠. 여자는 아양을 떨며 시어머니 팔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들어 여자의 손을 매몰차게 쳐내셨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감싸쥐었지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라. 어디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내년이 내 아들을 팔아먹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내 아들이 죽어서 말이 없다고 내년 맘대로 짓거리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시어머니의 호통에 여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친척들도 숨을 죽이고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는 시어머니의 뒤에 숨어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평생 지켜온 아들의 명예를 위해 홀로 싸우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좋게 말하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노망 나셨어요. 손주를 못 알아보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당신 아들이 밖에서 씨 뿌리고 다닌 걸 나보고 어쩌라고요. 여자는 본색을 드러내며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막말을 쏟아내는 여자의 입에서 독사가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천천히 뜯기 시작하셨지요. 찍 하는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빈소를 갈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뜯는 순간 시간은 5년 전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아들의 방을 청소하던 날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작은 상자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지요. 상자 안에는 약봉지와 함께 꼬깃꼬깃 접힌 진단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글자를 읽어 내려갔지요. 무정자증, 임신 불가능, 청천벽력 같은 단어들이 어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하셨습니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이걸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었냐? 애미가 죄인이다. 건강하게 낳아주지도 못하고
자식 타령만 해서 너를 죽였구나.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아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는 눈물로 사죄하셨지요. 아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것이 모자간의 마지막 비밀 공유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 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알면 도망갈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무덤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아들의 애원 앞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입이 찢어져도 말 안 하마. 내 처한테는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내가 못된 시험이 되면 그만이다.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라.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에게 그토록 모질게 구셨던 것입니다. 아들의 허물을 감싸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일 밤 불경을 외우며 아들의 업보를 대신 빌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 진단서를 보물단지처럼 간직해 오셨지요. 언젠가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 이 종이 한 장이 아들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임을 아셨던 겁니다. 아들아, 보고 있느냐?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내가 남기고 간 이 종이 한 장이 너를 살리고 내 처를 살리는구나. 애미가 마지막으로 밥값 한번 하마. 저런 더러운 것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게 둘 수는 없다. 시어머니는 하늘을 향해 짧은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봉투에서 꺼낸 서류를 높이 쳐드셨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마치 성스러운 검처럼 빛났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지요. 자, 다들 잘 들어라. 내 아들이 밖에서 애를 만들어 왔다고 천벌을 받을 소리. 내 아들은 씨가 없는 몸이다. 5년 전에, 아니 10년 전부터 이미 끝난 일이라고. 이 종이가 그 증거다. 시어머니의 외침과 함께 종이 한 장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종이는 나풀거리며 여자의 얼굴 정면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탁 하는 마찰음이 장례식장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추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응시했습니다. 여자도 당황한 듯 얼굴에 맞고 떨어진 종이를 황급히 주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훑어 내려가더니 이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구겨졌지요.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을 심판하는 사형 선고서였습니다. 큰고모 뭐 씨가 없다고.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저 여자가 가진 애는 누구 애라는 거예요? 설마 생판 남의 애를 가지고 와서 우리 조카 애라고 우긴 거야? 큰 고모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친척들도 웅성거리며 여자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세상에, 사기꾼이었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남의 제사상을 엎으려고 작정을 했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여자는 도간의 든쥐꼴이 되었지요. 이게 뭐야? 무정자증.
임신 불가? 말도 안 돼. 그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당신들이 짠 거지. 죽은 사람 거 가지고 조작한 거지. 여자는 끝까지 발악하며 종이를 갈기갈기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자의 손목을 낚아채며 비틀어 버리셨으니까요. 아! 하는 비명과 함께 종이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고 여자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종이 한 장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였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여자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서리빨보다 차가웠습니다. 빈소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이 숨막힌 대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마치 죄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어머니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지요. 예. 내 아들이 불임이라는 거 본처인 내 며느리도 몰랐던 사실이다. 그걸 내년이 알 리가 없지. 바람을 피웠다면 적어도 애는 못 가진다는 걸 알았어야지. 내년 뱃속에 있는 그 씨앗 도대체 어느 놈 씨앗이냐? 내 아들 이름을 더럽힌 죄 어떻게 갚을 테냐? 시어머니의 호통이 떨어지자마자 여자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헤맸지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친척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특히 아까까지 여자 편을 들던 큰 고모가 가장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말이지요. 큰고모 알고 이 뻔뻔한 년. 어디서 남의 씨를 받아와서 사기를 쳐? 우리가 호락호락해 보였니? 당장 경찰 불러. 이건 명백한 사기야, 사기. 임신한 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사부터 해봐야 해. 큰 고모가 여자의 팔을 잡아 끌자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나요. 놓으란 말이야. 그녀의 악다구니 속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러댔지요. 그 모습이 너무나 추악해서 저는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나 그이 애 아니에요. 여자의 자백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고 작은아버지는 씩씩거리며 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작은아버지를 제지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으신 듯 했습니다. 경찰 부를 것 없다. 내 아들 가는 길 시끄럽게 하기 싫다. 그리고 처녀는 법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게다. 천벌이라 하는 게 있거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피고름이 나는 법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시어머니는 지팡이로 문을 가리키셨습니다. 여자는 도끼 어린 눈으로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노려보더니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반성의 기미는커녕 바닥에 침을 퇴 뱉고는 도망치듯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여자가 사라지고 난 뒤 장례식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와 저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요. 특히 저를 몰아세웠던 친척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서 계셨습니다. 모든 기력을 다 쏟아부으신 듯 어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지요.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남편 마음도 모르고 저 혼자만 힘들다고 징징거렸어요. 저를 때려주세요. 어머니. 제 울음소리에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그것은 30년 묵은 고부간의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다. 아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못난 남편 만난 죄, 독한 시어미 만난 죄밖에 더 있냐? 이제 다 끝났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통곡했습니다. 친척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빗소리가 슬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묵은 체증을 씻어내려주는 시원한 물줄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형님, 질부야. 내가 면목이 없다. 나이 먹고 주책 맞게 사기꾼년한테 놀아나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큰 고모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렇게 장례식장은 비난과 오해의 장소에서 화해와 용서의 장소로 바뀌어 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도망친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여자는 장례식장을 나서자마자 빗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뱃속의 아이는 유산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천벌을 받은 것일까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요. 그 여자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속죄하며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편의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어느덧 49제가 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을 모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이 오늘따라 더욱 편안해 보였지요.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유리창을 어루만지며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편히 쉬거라. 내 처는 내가 데리고 잘 삶아. 걱정 말고 좋은 곳으로 가거라.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여보, 잘 있어요? 거긴 춥지 않아요? 나 당신 원망 안 해요. 당신이 짊어졌던 그 무게 이제는 다 내려놓고 편히 쉬어요. 어머니는 제가 잘 모실게요. 다음 생에는 정말 내 아들로 태어나요.
그때는 내가 정말 잘 키워줄게.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 없는 서름도 남편에 대한 의심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든든한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를 지켜준 남편의 사랑이 가슴속에 남아있으니까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우리는 더 단단해진 가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전해져 왔지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한들한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가도 또 살만한 이유가 생기니까요.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인생 다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쓴 커피처럼 씁쓸하지만 끝맛은 달콤한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가슴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